안녕하세요. 오늘 가지고 온 책은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고민을 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고민은 좀 혼자 하고 결정이 된 후에 그걸 이제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저를 가끔씩은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뻔뻔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뻔뻔하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책에 해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겠다. 심리학으로 배우는 자존감을 위한 21가지 연습. 네, 이 작자 데이비드 시버리는요, 실제 심리학 의사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서 직접 상담한 임상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책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때로는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모님과 가족이라는 자존감 도둑. 몇 년 전 만났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피터는 로키 산맥 위로 빛나는 하늘을 왠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처음부터 이미 실패한 인생을 강요당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내가 자부심으로 여기는 건 지금 나는 내면의 지옥을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강요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릴 적부터 주변 사람들은 항상 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정해진 일이나 잘 순응하며 살라고 말했죠. 더구나 부모님이 나보다 형을 더 편애했기 때문에 형은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양보하지 않는 자존심 강한 사람이 된 반면 나는 언제나 형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했어요. 형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나는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 역시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답니다. 나는 의무에 철저히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헬렌이라는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고백조차 못했던 것도 아버지 밑에서 집안일을 돌보던 일에 넌더리를 내면서도 도망치지 못한 것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더 한심한 일은 어머니가 헬렌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잘 알면서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미혼으로 살라고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고집을 꺾고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어머니가 권하는 결혼 상대자는 내가 좋아하는 헬렌이 아니라 어머니의 친구의 딸인 아그네스였습니다. 아그네스가 나에게 과분한 여성인 줄은 알지만 사랑의 감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 한동안은 어머니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그네스가 나에게 꼭 맞는 여성이며 더구나 아그네스의 어머니가 당시 내가 맡고 있던 아버지의 회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그네스와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결국 주위에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소심해져서 나는 끝내 헬렌을 뒤로하고 아그네스와 사랑도 없는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정작 문제는 장모였습니다. 그분은 입만 열면 아그네스를 낳고 키우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끝도 없이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인생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내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애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없는 아내와의 부담스러운 가정생활,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증오했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장모에 둘러싸여 살아야 하는 나에게 모든 상황들은 너무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같이 의무라는 이름으로 나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의무, 그 얼마나 꺼름직한 단어입니까? 의무라는 것은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터가 겪었을 마음의 부담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 짐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독자들도 알다시피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법이니 말이다. 피터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운명이 내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게 사업 실패로 무일푼이 되고 충격으로 병까지 얻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비롯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콜로라도에 사는 먼 친척이 목장의 헛간을 제공해 주었고 나 혼자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에 넌더리가 났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나의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가세가 완전히 기울었기 때문에 아내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나에게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집을 떠나고 3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연락해 왔더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는 어머니가 재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다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이루기 위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나에겐 놀랄 정도로 사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이 가족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살게 된 겁니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모든 게 운명이라 여기며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하다가 끝내 실패했고 그로 인해 병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되찾자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동안 내 삶은 바닥까지 추락하지 않고 점점 나은 쪽으로 전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항상 보호만 받아왔던 형은 건달패들과 친하게 지내다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해 지금은 감옥에 가 있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형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말로였겠지요. 하지만 나는 의무감에 따라 행동하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뼈가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깊은 후회와 반성을 새겨야 했던 것도 그 과정의 하나였고요. 반성이라면 그게 무엇인가요? 일단 부모님의 형을 편애하고 나를 희생시키려 할 때마다 이 일을 제게 했어야 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은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정규 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지만
만약 더 빨리 적성을 발전시킬 교육을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꿈을 펼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어머니 뜻이 강하더라도 사랑도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좋아했던 헬렌과 결혼을 했어야 했어요. 결국 나는 자존감의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보다 일찍 나를 아껴주는 일의 소중함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오직 나를 위한 모든 걸 떨치고 일어날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는 많은 것을 잃은 뒤에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긴다는 가장 쉽고도 간단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피터는 뒤늦게 되찾은 용기로 인해 얻게 된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건 그렇고 언제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헬렌이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피터의 집을 방문하게 됐고 오랜 고난 끝에 이제야 자신의 행복을 손에 쥔 그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네, 결론은 아주 해피엔딩이어서 마음이 좋네요. 가끔은 이기적이어야 한다. 모든 괜찮은 척은 나의 적이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상처받지 않는 나를 만들기로 했다. 심신이 무척 지쳐 보이는 젊은 직장 여성 캐서린이 상담실로 들어왔다. 경험이 풍부한 의사는 당장 효과적인 조언을 주기 위해 그녀의 말에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열심히 관찰하다가 알겠다는 듯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에겐 자신만의 휴식이 필요한 것 같군요. 캐서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반문했다. 휴식이라고요?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회사의 휴가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더구나 금전적인 여유도 없어서 어디에 갈 수도 없어요. 의사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말씀드리는 휴가란 꼭 큰 돈을 들여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만한 여유 시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로 남성 상사들이 이끄는 권위주의의 세계 속에 온갖 부담을 안고 악착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조차 청소하랴, 식사 준비하랴, 끝도 없이 신경을 쓰면서 당신 자신을 남김없이 탕진하고 다음날 다 괜찮은 척 회사에 나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미간을 좁히면서 이렇게 반못했다. 회사 아니든 가정에서든 다른 여성들도 이런 일상은 의례 감수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또래의 동료 남성들은 어떤가요?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는 물론이고 일과 상관없는 외모나 태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온몸으로 견디고 있나요? 자질구레한 집안일에 신경 쓰면서 여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가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사회는 그런 것이 여성만의 일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 때문이죠. 혹은 여자들 스스로요. 그래서 당신에게 휴식을 즐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신도 자신을 위해 마음껏 행동해 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여성 잡지에 실린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여성의 태도가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망각한 채 일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의사 페니 칼브는 기사의 말미에 조언을 실천하여 자존감을 되찾은 캐서린의 모습과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은 수많은 여성들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적고 있다. 만약 나에게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글을 쓰라고 해도 페니 칼본과 마찬가지 이야기를 강조할 것이다. 우선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자신의 매력과 개성,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알고 확고한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음이라는 뜻으로 풀어보겠다. 당신은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인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 자체도 참 어렵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기를 너무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여성 잡지에 실린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여성의 태도가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망각한 채 일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쓴 의사 페니 킬보는 기사의 말미에 조언을 실천하여 자존감을 되찾은 캐서린의 모습과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은 수많은 여성들의 실제 사례를 자세히 적고 있다. 만약 나에게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글을 쓰라 해도 페니 킬번과 마찬가지 이야기를 강조할 것이다. 우선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자신의 매력과 개성,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알고 확고한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음이라는 뜻으로 풀어보겠다. 당신은 자기 세계를 가진 사람인가? 페니 킬본 의사가 쓴 글 속에서 독자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한 가지 명백한 모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많은 여자들이 기득권을 점하고 있는 남성 상사들 밑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들과 친숙하게 지내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중으로 괴로워하고 회사 바깥에서는 집안일을 도맡으며 그것이 이성의 사랑을 받는 암묵적인 조건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다. 특정한 상대방이나 사회 구조에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당해 오던 자신을 오히려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모든 걸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단순한 자기 만족에 그치는 일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도 아니다. 그것보다는 여자라면 그래야 하고 참아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용기다. 프랑스의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피에르 자네는 여성이 지금까지 두드러진 명성과 권력을 향유하지 못한 이유는 불필요한 일에 자신의 활력과 신경을 허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자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왕처럼 대접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안전지대에서 과감히 탈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날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몰두하는 광경을 생각해보자. 기업에게 있어 비즈니스는 흡사 신앙과도 같다. 경영자의 방침에 조직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동참할 것을 요구할 뿐더러 직원들은 물론이고 때론 가족과 친구들까지 동원하고 싶어 한다. 그런 열정이 없고서는 성공은 이룰 수 없다고 경영자들은 목청을 높이곤 한다. 이번엔 작가가 지필에 몰두할 때의 집중력을 생각해보자.
톨스토이나 괴테 같은 작가들은 자기의 비범한 재능에 몰입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자신의 창작 활동에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작가들은 영감이 떠오를 때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영역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 또한 여성이 자유의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자기만의 방이라고 말한다. 몰두할 가치가 있는 일에 인간은 혼신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럴 때에는 성공 여부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다.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표현하지 않는 남성이 있는가 하면 주위 사람의 눈치를 보며 자기의 개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다.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명분 아래 스스로 자기 삶의 변두리를 전전하고 있는 셈이다.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고유한 개성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이 자존감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이 전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해두겠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신을 배려할 줄 알기에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를 사랑하기에 타인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신을 잘 이해하면 굳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같은 공허하고 의미 없는 세미나를 들으러 먼 길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꾸미는 묘책에 관해 떠들어댄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오늘날과 같이 처세술이 극성을 부렸던 적도 없을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처세술을 아무리 많이 익힌다 해도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을 찾아내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은 자존감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수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훈련을 자세히 안내하겠다. 자존감의 달인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고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 그것을 호감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호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누군가의 친한 친구가 되며 그런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삶은 풍성해진다. 무엇보다 자기 세계를 뚜렷하고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누군가의 상처되는 말에도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다고 타인의 의견이나 충고에 대해 철저히 담을 쌓고 산다는 게 아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원활한 인간관계 속에 여유와 자유가 넘친다. 자존감의 정신으로 무장하면 마법의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이 글은 여성에만 해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남편을 보면 남자들도 그 의무나 책임감에서 참 힘들어 하는구나. 그리고 다 자기만의 공간이 꼭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떨 때 자존감이 높아지시나요? 저도 저 역시 제가 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뻔뻔한 선택이 결국 나를 살게 한다. 일, 가정 사이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가정과 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앞에 놓고 고뇌하는 수많은 기혼 커리어 우먼들이 오늘도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정년기를 넘기면 임신이 곤란하다며 주위의 독촉이 빗발같고
당사자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장기간 자신의 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극단적인 경쟁 사회에서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던 자신의 세계를 포기하게 되면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음 같아서는 두 가지 전부를 잘하고 싶지만 사회는 한 명의 여성에게 그럴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나 넉넉한 시선을 주지 않는다. 그만큼 오늘을 사는 여자들에게 진정한 나를 위하는 여정이란 멀고도 험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현실의 기로에선 어느 여성의 선택을 따라가 보자. 의사로부터 임신 3개월째라는 말을 듣는 순간 쟤는 심각한 불안에 휩싸였다. 어둠 속에서 큼지막한 손이 쑥 뻗어나와 목을 조르는 듯했고 싸늘한 한계가 느껴졌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쟤는 지난 일주일 동안 집안에 틀어박힌 채 생각에만 잠겼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3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아이를 원치 않았던 것도 아니고 남편과도 줄곧 이 문제를 상의해 왔던 터라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막상 임신했다는 말을 들으니 현실을 외면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쟤는 가수였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이대로 아이를 갖게 된다면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가수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지난날의 공든탑을 쟤는 절대 허물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양가 부모님들이 가정을 위해 일은 깨끗이 포기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이었다. 쟤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나. 가정이 있고 아이도 가져야 하는 상황에서 노래라니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과연 그럴까? 쟤는 마음속으로 끝없이 외쳤다. 아니야, 난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을 뿐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싶은 것뿐이야. 가장 먼저 쟤는 무대를 떠나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봤다. 일부러 아무 생각도 안 하려는 머릿속, 악담은 입술, 무거운 발걸음, 내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는 일상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묵직해졌다. 물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아니다. 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며 나름의 행복을 찾고 있다. 남편과 아이에게 둘러싸여 소중하게 행복을 갖고 나가는 친구들이 쟤네게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쟤는 그녀 자신은 그것보다도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무대에 올라 노래를 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 그것이야말로 그녀에게는 자기의 존재감을 지키며 사는 모습이었다. 세상은 여자가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것이 용감해 보이기는 하지만 쓸데없는 도전이며 결국 외로워지는 결정이라고 압박을 한다. 과연 그럴까? 쟤는 오랜 세월 공들여 쌓아온 자신의 성이 갑자기 허물어진다고 생각하니 그런 결정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무척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도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바라봤다. 임신 자체는 신성한 경험이지만 임신이 그 사람의 진정한 기쁨을 앗아가고 자기 존중이라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박탈하여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날도 쟤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지로 진정하며 남편 톰의 귀가를 기다렸다. 아내의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남편은 분명히 반가운 기색이었지만 누구보다 쟤네 마음을 잘 알기에 구태여 내색하지는 않는 눈치였다. 그날 이후로 쟤네 임신에 대해 그들 부부는 한마디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톰이 귀가한 것은 밤 11시가 가까워서였다. 미안해. 부모님과 얘기하느라 늦었어. 쟤는 긴장했다. 남편마저 부모님의 의견에 굴복했다면 어찌해야 할까. 아버지는 당신이 당장 일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군. 어머니도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 하지만 내 의견은 부모님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가 여기까지 단숨에 말하고는 아내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쟤는 활짝 화색이 도는 표정으로 그에게 뛰어들듯이 안기며 소리쳤다. 너무 기뻐. 내가 음악에 최선을 다했다는 걸 당신도 잘 알지? 그런 내게 가정만 지키라고 요구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너무 뻔뻔한 거야. 그가 쟤네 얼굴을 조용히 응시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당신은 전혀 이기적이지 않아. 우리는 부모님 세대와는 달라. 부모님 세대가 주장하는 해야 하는 것들의 허울에 말려들 필요가 없어. 여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 일에 커리어를 쌓을 권리가 있어. 대중 앞에 노래를 하건 거리에서 머리핀을 파는 일이건. 여자들도 자신의 꿈을 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아직도 많은 여자들이 구시대적 시선을 견디며 살고 있어. 나는 나는 단지 당신의 아내, 한 가정의 주부, 아이들의 엄마 같은 누군가의 무엇으로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진정한 나, 젠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부모님은 나에게 그럴 자유를 용납하지 않아. 절반쯤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권하지.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쟨 이제야 알 것 같군. 대부분의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게 뭐야?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듯이 여자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생각이 수많은 부부를 갈라서게 만들고 있어. 당연히 기대되는 것에 매여 대부분의 아내들은 진정한 자신을 숨기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자책을 하지. 나중에 남자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든 여자는 자신의 빚을 잃게 돼. 맞아,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면 어머니라는 훈장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둠이 평생 여자의 가슴에 드리워지게 돼. 내겐 한 번뿐인 인생이야. 내 마음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쟤는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가수의 길을 계속 걷게 되었다. 오늘의 선택이 먼 후일 쟤네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그로 인한 해답은 오로지 쟤네 몫이 될 것이다. 아, 네.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었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예, 사실 제가 순발력이 없는 편이어서, 이렇게 갑자기 글을 읽거나 이럴 때 감동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가슴에 탁 느껴지는 게 있으면 잠깐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기에 적절한 맞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문이 막히면 무슨 말을 하지? 책을 읽는 중간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좋은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읽어보는 것도 또 저에게는 하나의 또 큰 즐거움일 수도 있어서 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는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다.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은 결과, 오랫동안 임상심리학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착한 사람일수록 그들의 손에 공통의 황금률이 쥐어져 있다는 것이다. 흔히 말해지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경고처럼 말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 황금률이 숨어있는 문제점은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상대방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다. 단순하게 선물을 사는 예를 생각해봐도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친구에게 선물로 줬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됐던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올바르고 훌륭하다 해도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타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아마 독자들은 머릿속으로는 당연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막상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자신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 제더슨 씨는 질끈 눈을 감았다. 초조한 듯 신경질적으로 쿠션을 만지작거리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던 그가 마침내 절망적인 어조로 털어놓았다. 저는 항상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너무 빈곤하게 자라서 그때 누리지 못한 것들을 아들만큼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아드님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예의상 그렇게 물었지만 이미 그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제더슨 씨는 나의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했다. 공장이 밀집된 변두리에 살았던 저는 6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학교도 다녔지만 12살 때부터는 생활비 때문에 아예 학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공부가 하고 싶었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는 낮에는 일하고 밤늦게까지 독학하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렇다면 언제 청춘의 기분을 즐기셨나요? 청춘? 기분? 말도 안 돼요. 그럴 여유가 제겐 없었습니다. 제더슨 씨가 탁자를 탁 치며 소리쳤다. 그가 부디 더 이상 크게 화를 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중하게 말했다. 그래서 아드님에게는 충분히 놀 기회를 주었겠군요. 아니요, 그 반대여야죠. 프랭크에게 제가 어릴 적부터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었습니다. 유머를 붙이고 제대로 교육받은 가정교사도 고용했죠. 프랭크에게 공부를 가르친 여성은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란 완벽한 교육자였습니다. 무척 엄격한 분이었겠군요. 군대를 지휘해도 될 정도로 규칙에 엄한 선생님이었죠. 제가 책을 엄선하면 선생님은 4살 된 프랭크에게 그 책을 읽어주곤 했지요. 아이고, 우리 부모는 검소하게 살았지만 아들에게는 항상 최고급 옷을 입히고 귀여운 모자도 사주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프랭크를 돌보는 것이 커다란 즐거움이라고 말했죠. 함께 산책을 하고 박물관에도 가고 그렇게 철저히 헌신했습니다. 프랭크가 12살이 되던 해 저는 아이를 기숙사 학교에 보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학교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묵묵히 그의 말을 더 듣기만 했다. 방학 되면 아들을 데려다 제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게 했죠. 노동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땀 흘리는 일도 시켜본 겁니다. 제가 겪었던 눈물 나는 고생은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더슨 씨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전부 아들에게 제공하면서 결국 대리만족을 얻으려 한 것이었군요. 딱히 그러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유리창 너머 저물어가는 석양만 바라보았다. 한참 후에 제더슨 씨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그 아이는 매일같이 술에 빠져 살고 경박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는 완전히 뒷전이에요.
얼마 전에 학교에 연락해보니 자퇴를 했어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저와 사업을 공동 경영했던 사람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나면서 그 녀석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그 돈을 전부 술과 여자로 탕진해버렸답니다. 이쯤에서 나는 제더슨 씨에게 그가 모르는 사실을 고백하기로 했다. 아드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테지만 제가 만나본 프랭크는 뿌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만났다고요? 제더슨 씨의 편지를 받았을 때 우선 아드님을 한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얼마 전에 직접 만났답니다. 프랭크는 제더슨 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왜 제더슨 씨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삶을 바란 것뿐입니다. 나는 제더슨 씨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넸다. 예술계의 거장들이 인생에 관해 논한 책으로 그들의 삶과 예술에 대한 회상이 아름다운 문체로 묘사되어 있는 책이었다. 무슨 책인가요? 제더슨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책을 받아서는 마구 책장을 넘겼다. 그 책엔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빌려드릴까 하는데 저에겐 이따위 책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으신가 보군요.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제더슨 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해드린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책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자꾸 이러시는 이유가 뭐죠? 아드님이 빗나간 것이 누군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 지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더슨 씨는 아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 했습니다. 저도 제 방식대로 제더슨 씨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했지만 제더슨 씨는 싫다고 분명히 거절하셨습니다. 프랭크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제더슨 씨는 아드님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강요해왔던 겁니다. 그것이 아드님에게 얼마나 무거운 부담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으면서요. 제더슨 씨가 다시 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다. 창밖은 이제 완전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면서 가능성을 망쳐놓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훌륭한 미래라는 감옥에 아이들을 밀어넣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충격이 너무 큰 탓인지 제더슨 씨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 하게 작아져 있었다. 일단은 아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근본적으로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 되겠지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출발점은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프랭크는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연주로 시간을 낭비하려고 했죠. 그때마다 나에게 야단을 맞곤 했지만요. 잘 아시는군요. 아드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룹을 결성해서 자신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더슨 씨가 길게 한숨을 토했다. 아직도 그는 자신이 지은 성 안에서 아들이 고분고분한 왕자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제더슨 씨의 반응을 일체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다. 제더슨 씨가 아드님에게 쏟아부었던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아드님의 욕구는 무시한 채 제더슨 씨의 욕구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이죠. 제더슨 씨, 프랭크는 음악과 미술에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본 그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사와 인간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아들 프랭크에게 그런 면이 있었나요? 제더슨 씨는 정작 제3자의 눈에 빤히 보이는 장점들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프랭크의 인간적인 장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줄 필요성을 느꼈다. 제더슨 씨는 감수성이 풍부하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예민한 편입니다. 어릴 적에 곤궁한 환경으로 인해 열심히 일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프랭크는 본질적으로 감정에 빠지기 쉬운 타입이고 외골수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음악과 색채, 연극, 모험을 같이 즐길 친구들을 찾았지만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결여된 채 지내온 것이 지금에서야 욕구 불만으로 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랭크를 연극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출자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드님은 오디션에 곧 바로 합격해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영화계에서 성공해서 제더슨 씨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더슨 씨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제더슨 씨가 평생 공들인 것을 한순간에 허물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침묵의 순간을 이용해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은 프랭크를 몇 차례나 만났습니다. 지금은 술도 끊고 성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자신의 꿈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아드님은 오히려 제더슨 씨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민이라고요? 정말인가요? 프랭크는 제더슨 씨가 무엇을 잃고 허무해하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위해 아들로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드님이 내린 결론은 아버지와 같이 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개성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더슨 씨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경험을 아드님은 언젠가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있던 제더슨 씨가 다시 한번 한숨을 길게 토하더니 신음처럼 뱉었다. 나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겠지요. 항상 죽기 살기로 일한 뒤에 기력이 소진된 채로 귀가했어요. 벌어들인 돈을 전부 가족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는 가족으로부터 얻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지독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 태도였습니다. 만약 제더슨 씨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아들과 똑같은 열정으로 자존감의 마법을 믿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배려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나를 찾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랜 세월 갈등해왔던 제더슨 씨와 아들 프랭크의 화해는 조금도 극적이지 않았다. 극적일 필요도 없었다. 서로의 가슴에 켜켜이 쌓인 앙금을 걷어내는 일은 그전에 숱한 시간과 고통을 필요로 했지만 자기 중심의 착오를 떨치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네, 다음은 혼자이고 싶지만 혼자이고 싶지 않다 입니다. 요즘 딱 제 마음 같네요. 네, 내성적이고 서툰 이들을 위한 관계법. 퇴근 시간이었다. 캐롤라인 번웨이는
가방을 정리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러스트를 그리며 또 하루가 끝나버렸다. 몇 분 뒤에는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곤 혼자 식사를 마치고 밤이 되면 또 혼자만의 침대에서 소설책을 읽을 것이다.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주위에 몇백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도 어깨를 스치며 오가면서도 웃음을 나누는 일 하나 없이 자기 일을 하느라 바쁜 걸음을 옮긴다. 사막이라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캐롤라인은 모두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자신만의 울타리에 틀어박혀 살게 되었다. 이 고독한 동굴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 잊어버린 기분이다. 언젠가부터 캐롤라인은 모두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자신만의 울타리에 틀어박혀 살게 되었다. 이 고독한 동굴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조차 잊어버린 기분이다. 멋진 이와 데이트를 하는 것은 고사하고 친구를 만드는 일조차 힘들었다.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부푼 꿈을 안고 사회에 나왔지만 자신이 이런 모습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준비도 각오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캐롤라인은 밤마다 도망칠 곳을 찾기 위해 로맨스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느 정도는 위안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잇따라 등장하는 젊은 여성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소설이 다 끝난 후 어둠 속에서 쓸쓸히 잠을 청하는 일은 더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럴까? 텅 빈 거리를 혼자 뒹구는 낙엽처럼 외로움이 그녀를 휩쓸었다. 커튼 사이로 겨울 햇살이 새어나와 마룻바닥에 희미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캐롤라인은 1시간 전부터 인사부정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의 커리어 우먼인 인사부장관은 벌써 7년째 한 회사의 동료로 일하고 있었다. 왜 그녀에게 자신의 신상에 관해 말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캐롤라인은 갑자기 그녀의 방을 녹화할 마음이 생겼고 1시간 넘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속사포처럼 털어놓고 있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일상에 가로놓인 비밀에 관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익숙한 일이 아니었다. 흥분하게 되면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는 그녀는 저와 같은 습관이 있군요. 특히나 상사들과의 대화는 아주 공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가급적 회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부유하는 앙금들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사람으로 인생 경험이 풍부한 인사부장을 골랐던 것이다. 캐롤라인의 고백을 다 듣고 나서 인사부장이 말했다. 내게 도움을 청하는 거라면 자의식 과잉을 극복하고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 우선 미술학교 야간 강좌 같은 걸 신청하고 로맨스 소설 따위는 당장 그만두도록 해. 캐롤라인과 같은 상황에 있는 젊은 여자들에게 그런 소설은 마약과도 같으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태도를 볼 때 캐롤라인은 매우 유망한 여성이야. 앞으로 승진을 거듭해서 우리 회사 홍보팀의 임원이 되면 좋겠다는 게 평소의 내 생각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이나 색채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 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에 밖으로 나가는 거야. 젊은 사람은 무엇인가를 배우거나 클럽의 멤버로 활동하거나 어디든 좋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자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먼저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캐롤라인은 분명히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재미라곤 도통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해. 무엇인가 자기만의 맛과 색깔이 없다는 뜻이지.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사귀려고 마음먹은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야.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 뭔가 나서주지 않는다고 걱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람들과 무엇인가 가슴 뛰는 느낌을 전해주도록 해. 남자친구를 사귀는 법은 의외로 간단해. 남자들은 대개 자기 이야기를 밤새 늘어놓기만 할 뿐 상대의 이야기는 그다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에고이스트들이야. 그러니 혹시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를 부드럽게 응시하면서 이따금 질문만 던지면 되는 거야. 남자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여자의 귀여운 기뿐이니까. 인사부장의 말을 들으면서 캐롤라인은 과연 그럴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인간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 그렇게 단순하다니. 하지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인사부장의 말을 들으며 한 가지 명백해지는 것이 있었다. 쓸쓸함에 가득한 얼굴로 주변에 어두운 기운을 뿌리면서 끙끙 앓고 있었더니 지금의 외로움은 당연한 일이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사실은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인사부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야. 오랜 시간 사람 문제를 다뤄본 경험에서 확실한 교훈 하나를 얻었지. 나의 바람이 실현되었을 때 꼭 하고 싶은 일을 수시로 연습해 두는 거야. 그러면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이게 바로 인생의 법칙이야. 회사의 다른 여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도록 해. 가판대에서 잠깐 스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미소를 건네거나 지하철역에서 신문을 나눠주는 노인과도 친근한 이야기를 나누어 봐.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함께하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봐. 자신의 껍질에서 나오지 않는 한 인생은 변하지 않아. 캐롤라인은 그동안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애인이 앞에 나타나 고독의 늪에서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영화가 아닌 이상 평생을 기다려도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 인연의 사람이 존재해도 그냥 스쳐가 버리지 않도록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 현실에서 그들의 마음에 손을 내밀고 감동시키는 법을 배워둬야 해. 그게 행복을 찾는 첫 번째 원칙이야. 인사부장이 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듯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을 잡아 흔들면서 캐롤라인은 따스한 빛을 오랜만에 찾은 느낌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분명한 건 지금까지의 안전한 굴레에 숨어서는 절대 새로운 자신은 탄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 속에 뛰어들어 그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며 비로소 캐롤라인 펀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말을 의미하며 그녀는 1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자신의 작은 작업 공간으로 들어갔다. 좋은 내용이네요. 저에게도 되게 와닿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을 또 읽어볼까요? 네. 자존감에 관한 몇 가지 오해 중에 진실이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저 이거에 대해 정말 공감해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다 그걸 이렇게 그런 걸 자기만의 때가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배가 고프지 않은데 억지로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이 그게 강요되는 건 네, 되게 불편하고 무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존감과 이기주의를 구분하라. 오늘 회사원인 당신은 상사로부터 지독한 비난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 당신은 궁금하다. 턱끝까지 차오른 말을 솔직히 그 몇 년 전에 대고 해버렸어야 했을까? 혹은 어쩔 수 없이 견디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는 것이 현실적인가? 이 상황에서 나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존감에 관련된 책도 많이 봤지만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닥치는 갈등과 상처에는 매번 속수무책인 게 속상하다. 그런 당신에게 고등학교 교사인 호러스 헤릭슨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호러스는 책상 위에 놓인 편지에 다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사표를 요구하는 학교 재단이 보낸 한 장의 문서였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었다. 언제나 말썽을 일으켰지만 그가 우수한 교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학교 이사들이나 다른 교사들과 분쟁을 일으켜 사표를 내게 되면 즉시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의 엄청난 감정 소모였다. 언젠가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해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당신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엄마도 이젠 우리 집에 오시지 않을 거래요. 나도 당신에게 비난을 받거나 지적을 받는 게 지겨워요. 당신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든 정당화하고 남의 잘못은 뭐든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공격을 들으면서 호러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무도 인정하진 않지만 언제나 내가 옳았어. 그는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자신을 떠올려 보았다. 나와 타인의 원칙이 충돌할 땐 대부분 자신이 옳았으며 실제로 자신의 주장이 실행되는 것을 만족스럽게 바라본 적도 많았다. 그는 매번 있는 그대로의 사실, 팩트에 눈을 두고 말해야 할 것을 당당하게 말했을 뿐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당당한 방식이라고 느껴왔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든 자신 있게 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늑 불화의 연속이었고 이렇게 또 한 장의 사직 요청서가 도착했다. 호로스는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분과 나의 차이는 도대체 뭐지? 호로스는 그의 아버지의 말투와 의사표현, 살아가는 방법까지도 고스란히 전수받은 수제자였다. 아버지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기 주관을 신랄한 말투로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아버지에겐 아직 사직 권고나 부부 싸움 따윈 없었다는 것이다. 문득 페스탈로치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교육자인 그는 말로만 진실을 우기지 말고 아이들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몸으로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돌아보면 호러스는 자신이 보는 팩트를 진실이라 외쳤고 진실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과 동료를 윽박질렀다. 교사로서 가장 큰 실수는 이것일지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이들은 나를 무서워하기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는다. 사직 요청서를 보며 새삼 가슴이 아렸다. 아버지는 엄격하기는 했지만
서로 공유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뜻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분이었다. 아버지가 이룬 평화는 결코 남들을 잠재우는 강력한 자기 주장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서로 존중하는 것에 행복의 열쇠가 있었다. 힘은 지배하지만 사랑은 승리한다. 이는 어떤 작은 싸움에도 가정, 직장,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다. 만약 당신이 당장 회사를 관둘 수도 없고 상처를 주는 상사와 계속 얼굴을 맞대야 한다면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화를 가라앉힌 뒤 상대방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혹시 적과의 대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가? 그러나 이 행동이 결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절대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용기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트가 난파되어 힘을 합쳐 노를 젓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돛대를 밀어주는 바람과 배를 젓는 항해 기술이다. 함께 춤을 출 때 두 사람이 따라야 하는 것은 음악의 리듬과 박자이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난파된 배는 험난한 파도에 휩쓸리게 되고 댄스는 엉망이 될 것이다. 호로스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직 요구서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당분간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해보는 것, 그것이 그가 떠올린 당장의 계획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1시간 넘게 읽다 보니까 자꾸 발음이 세게 되네요. 네,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흉보지 마시고 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